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일말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기성 언론을 싫어했던 우파와 왜곡된 세계상을 팔아 이익을 취하던 극우가 만나 지난 겨울에 내란 진압을 방해했죠. 상식의 편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악용하는 헬마우스와 함께 이들을 퇴치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2025년 4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이경빈 작가하고 본방 녹음할 때 제가 살짝 그 건조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네, 건조 에디터고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 595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상한 일들이 많죠. 이번 주에 그 알실을 6번 업데이트하고 있고 아직 내일 방송이 또 있고요. 세상에. 그리고 그중에 3번은 지금 촬영을 하고 세상에. 있고요. 저희들은 부담 가득하고 피로합니다. 그죠. 내일은 신수연 소장을 만납니다. 네. 도시데이터 연구소. 당장 평상시에 하던 걸 하고 싶었는데 선거 결과가 이상한 게 있어서 신수연 소장이 이상한 걸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역대 최고 성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그 전 서울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구로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속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 주 주말 내내 극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보이는 그 알실 베타 버전을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볼 만하다 싶으면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예, 저는 지금 머리를 딴 지가 오래돼서 조선시대 사형수 같고요. 지금 머리가 슬슬 풀어지고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사형수는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 가닥을 닦고 있었을까요? 옛날 혁명 실패했을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네. 수급들이 있는데 머리가 가지런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은 코리안 드레드가 있잖아요. 네, 브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럼요. 한결로 따는 거, 풀어진 거. 예, 저도 좀 풀어지고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희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죠. 네. 잠시 후에 헬마우스와 함께 이번 봄 헬마우스 코너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 헬마한테 중동 가기 전에 네. 그렇게 바빠졌는데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긴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목요일날 헬마우스가 이야기했듯이 헬마도 저도 이 코너가 다시 필요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긴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였는데. 네. 네. 목금 토요일에 이번 봄 헬마우스 코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론인 분들이 이 세계가 되게 오래됐고 나름대로 이 발암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정광훈의 알뜰폰이 네. 방송에서 처음 언급된 게 작년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애국심 유심 마케팅이 되고 있을까? 네. 그건 몇 년이나 됐을까? 네, 역사가 깁니다. 아직 짚을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많이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풀리니까 또 살맛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맛있는 게 또 땡기는 때잖아요. 아 오늘 헬마가 나오는 날이라 그러는데 네. 그 유튜브의 시사 프로를 보면 네. 물건을 다 깔아놓고 다 먹고 머리 감고 저는 정말 그래도 단 한 가지만큼은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시간과 무관하게 방송 시간에 맞춰서 그 건강기능식품을 다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이 그죠. 멜라토닌이라든가 뭐 이런 건 먹는 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네, 멜라토닌 아침 11시에 먹으면 못 자. 예. 그 확실히 그 유튜브에서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과 그럼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저희는 꺼내놓고 먹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도 추천하니까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 이 문구 보고 좀 놀랐어요. 조물주님이 가열차게 짜장면 꽃배기를 들이키고라고 적으셨는데 저희 오늘 점심을 네. 네. 3시간 전에 들이키셨잖아요. 맞습니다. 짜장면 꽃배기. 그리고 달달하게 마끼아또 한 잔을 들었던 당신은 반성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끼아또는 안 먹었어요. 네, 달커피는 안 먹습니다. 대신 하식스를 드셨어요. 아, 네. 제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나 제로 먹는 거 본 적 없지 않냐? 그쵸? 식후 급식한 피로감, 두통, 몽롱하고 졸린 느낌, 이건 봄이 왔기 때문만이 아니죠. 혈당이 꽃나들이를 하고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고생하는 조물주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기능식품에 도움도 받아봅시다. 로아스웰 혈당 앤 다이어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오, 한 70% 완성됐는데. 시각처가 권고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2배를 담은 비타민 B군 세종도 들어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당뇨 전 단계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훗날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네. 하나라도 더 노력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매일 듣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아껴줘라. 그래서 제가 맨날 술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술 먹고 운동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져 있고 몸은 망가지게 돼 있으니 쓸 수 있을 때 써라. 네. 혈당 들이고 다이어트와 함께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를 해야 돼.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그리하여 이번 주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임경빈 대표, 중동에서 돌아온.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갔다 온 헬마우스입니다. 네. 모래바람에 피부 질환이 생겼죠. 매우 피곤해요. 네. 예. 그리고 건조 에디터가 이제 우리 클래식 그아실 컨텐츠 중에 하나인 이 헬마우스 코너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액션만 해주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왜 이렇게 덥냐며. 물론 저는 제 쪼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말하는 자는 어떻겠냐? 근데 저자는 매일,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저러고 사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뿐. 네. 제명에 다 살겠냐? 저래가지고. 지금 생활의 달인 보는 기분이에요. 약간 이게 저도 쉬지 않고 화내는 사람. 네. 거의 한 10개월째 오니까 첫날 녹음할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방송 잘 가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네. 팟캐스트랑 유튜브랑 확실히 좀 뭔가 좀 아기가 맞아 돌아가는 양상이 좀 다르다. 나 까먹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다가 한 시간 털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녹음을 하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리듬감으로 보면 임경빈이 이런 리듬감으로 방송을 하는 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다시 돌아왔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배인규라는 이제 유튜브형 정치 깡패의 성장기와 지금의 우리가 마주한 위기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 끄트머리에 이제 살짝 언급하고 가야 되는 인물이 전통적인 정치 깡패에 가까운 유튜버. 네.
그러니까 유튜버지만 사실은 행태는 예전 정치 깡패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워낙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뭐 배인규처럼 이제 30대, 40대의 유튜버들은 아스팔트 중에서도 유튜브에 조금 더 밀착된 정치 깡패라면 그래서 유튜브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보다는 이제 정치 깡패 쪽 정체성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정치 깡패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보다는 깡패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채널 이름이 파이터입니다. 파이터입니다. 네. 황경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 파이터라는 채널인데 그래서 시사로 싸우는 파이터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이터인데 시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깜짝 놀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두 유형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유튜브 정치 깡패 중에서도 진짜 깡패인 사람하고 깡패인 척하는 사람. 이건 이제 깡패 정치죠. 그렇죠. 어제는 정치 깡패고 깡패 정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령대가 좀 있어요.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카메라를 든 깡패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정치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배인규 부류하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치 깡패도 이제 뒷배가 되어주는 정치인들이 있어야지만 박정희한테 처형당하기 전까지 생존하듯이 그렇죠.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자기의 배후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피사체가 되어줄 정치인이 있어야지만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빨판 상어 같은. 네. 머리로 쓰이는 오야붕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몸입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야붕들이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시기로 했으면 오야붕입니다. 그런 점까지 빨판 상어인 거죠. 그렇죠. 자발적 팬. 서로 완벽하게 합의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로 언제 두각을 드러내냐면 전당대회 행사가 있을 때. 근데 이제 2020년대의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뭐 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라는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지면이라든지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옛날 전당대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당대회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넷 지오 와일드 내셔널 지오그래픽적인 사고로 돌아옵니다. 정치는 새과시래요. 근데 이들은 깡패, 그렇지. 동물적인 본능을 자랑합니다. 동물은 새를 과시할 때 무엇을 하느냐? 몸을 키워 보이고, 그렇죠. 위협을 하다가, 그렇죠. 뿔을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전당대회에서. 그 다른 거 치우고 일단 뿔을 부딪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녀석들이 카메라를 부딪힙니다. 우리 오래된 헬마우스 코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세현을 얘기하면서 방송이 시작된 바지를 내린다. 그랬죠. 네. 그걸 보던 청취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지를 내린다. 근데 황경구는 전당대회가 되면 배를 깝니다. 그리고 돌진합니다. 적을 향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요즘은 이제 틱톡 같은 데서 보는 중국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양상, 그러니까 메리아스라고 하죠. 이제. 차이나 비키니. 네. 베이징 비키니. 그렇죠. 요즘 이제 2020년대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인데. 그러니까 위로 묵지도 않았는데 올라가 있는 비키니. 신비롭게 고정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70년대, 80년대는 골목을 다녀도 그런 분들 종종 만났거든요. 그렇죠. 2020년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장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못 봐요. 멸종 위기종이에요. 위기종.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5위권의 군사 대국이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케이프 컬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깡패들의 난동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80년대 용팔이 시대도 아니고 50년대 이정재 시대도 아니고 2024년에 한동훈 시대에 지금 유튜브판에서는 짤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컷을 한 분이
정확히 김정은 컷이 어떻게? 네. 미국 말로 와이프 비터를 입고서 네, 모르는 아이씨를 비팅하고 있거든요. 품 안에 꼭 그리고 껴안고. 제목은 심약자 시청주의. 네. 아니 근데 이미 썸네일로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뭘 이거는 시청주의를 이제 하는 서울의 거야. 소리에서 네. 자체 편집한 썸네일입니다. 한동훈 지지자 황경구 폭행 장면이라고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김정은 컷을 하신 분이 이제 황경구라는 유튜버고. 아니 동일 인물인 거죠? 네, 동일 인물입니다. 네. 지금 파운딩 중이잖아요. 네. 지금. 우위를 점한 상태거든요. 게임은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머리를 감싸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탭인데. 네. 심판이 없어서 옆에. UFC에서는 탭을 하면 이제 경기가 끝나지만. 네. 사실 이제 그 길거리 싸움에서는 탭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밑에 꼭 그 서울의 소리에서 자막을 넣었죠. 국민의힘 지지자 측 제공 영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면책 조항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맞은 사람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2024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됐던 한동훈 대 원희룡. 네, 그 전당대회에서 유관순 체육관이라는 곳이 이제 충남 천안에 있는데 맞습니다. 충남 지역에 대한 합동 연설 대회, 충청권 합동 연설 대회를 할 때 그때 이른바 이제 폭동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체육관 안에서는 이 호랭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극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호랑이 전신 타이즈를 입고 등장하는. 전신 타이즈요? 아니지, 레슬러는 전신 타이즈는 자전거 동호인이 입는 거예요. 선수나. 이 호랭이 아저씨는 머리까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호랭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코스튬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표범 쪽에 조금 더 가깝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통적 호랑이에 가까운 스트라이프. 네. 그거를 레오파드 문양이 만드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죠. 미세하게. 이분이 그리고 이제 주로 연단에 많이 올라가다가 사태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다. 그러면 이제 WWE 같은 데서도 그 체어샷 날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어샷. 그 체어샷 담당자입니다. 센터. 센터에서거든요. 그래서 7.23 전당대회 유관순 체육관 폭동 사태 때도 카메라의 맨 앞에서 이마엔가 이제 원희룡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원희룡 지지자거든요. 이마에 원이 붙어 있고 빨간색 원에다가 흰색 배경에 까만색 글씨로 원희룡이라고 써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그렇죠. 호랑이 피역으로 보이는 어떤 예쁜 걸 입으신 분이 의자를 휘두르고 나일론 홈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워 보여. PE예요. 폴리에스테르예요. 근데 그걸 입고 의자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의자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영상 보려고 했더니 19금이에요. 인증해야 돼요. 바쁜데.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주도해서 패스해볼까라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였어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고 그때 뭐 실제로도 이제 63%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 선출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중간쯤 갔을 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어서 좀 다급할 때거든요. 근데 이 호랭이 아이씨 같은 유튜버들이 봤을 때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원희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호랭이 아이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리면 된다. 쉬워. 지지자들을 패서 이것들이 지금 맛을 못 봐가지고 없애버리면 된다. 한번 맛을 보여줘.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무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과 원희룡이 직접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일종의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들은 많은 득표를 해야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희룡파하고 한동훈파가 체육관 한가운데에서 서로 의자를 던지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8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 전당대회에서 처음 연출된 현장 폭행 사태일 텐데 이게 안 보신 분들은 이 황경구가 바깥에 싸우는 장면 이것만 보셔가지고 바깥에서 유관순 체육관 밖에 싸운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경기 장내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 컨텐츠였구나. 메인 이벤트. 이거 이제 메인 이벤트. 사실은 식순에 써 있었어요. 그렇죠. 축하 공연. 무력주 호랭이 아저씨.
소품 의자. 이거 메인 이벤트로 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장 외에서는 일종의 이제 번외 게임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네. 말하자면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해야 진짜거든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제 호랭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퍼포머에 가까운 거고 황경구 씨의 이 폭행 장면은 진짜입니다.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는 데서 싸우기 시작한 거를 네. 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우연히 찍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야 저거 진짜다. 저 드디어 보고 있거든요. 진짜 때린다. 네. 그 마치 그 몰래 찍고 있어. 블랙박스로 찍은 것처럼 진짜요. 몰래 찍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흥행을 위한 여흥거리로 한 게 아니고 실제 폭행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좀 격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문화가 국민의힘 내에 상당히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각 지지층이 각 정당의 어떤 주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장 동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버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뭐 소리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어떤 군중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버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방송 중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 깡패들 지지자를 빙자한 서로의 세력 다툼을 하는 뭐 싸움꾼들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 깡패의 일상화 내지는 정치 깡패의 주류화로 봐야 되는 사건이 2024년에 전당대회 폭행 사건이었다. 얌전한 00년대 시절에 보수 정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네. 전당대회 같은 데에서 세를 몰아야 되고 이럴 때에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선창을 하거나 소리를 먼저 지르거나 바람을 잡거나 하는 분들은 지구당 위원장 중에 몇 가지 이제 정해진 호칭들이 있대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선거를 치러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보통은 뭐 주변에 큰 지역구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부동산 PF 같은 것을 잡으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서 여기에 호텔을 짓는데 여기에 요양원을 짓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다니는 동네에 발이 넓은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데에서 이미 아는 사람 많고 사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과 친해져서 그들에게 지지자를 모아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 역할이었다고 해요. 네. 그때 이미 민주당은 체질이 바뀌었죠.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온라인에서 뜻있는 지역구와 무관한 아무 사람이 나타나서 그중에 목소리 큰 사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00년대의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긴커녕 더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리 내는 게 다고 나중엔 싸우는 게 다인 시사 파이터의 시사는 거짓말 파이터인 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면 이 정당은 앞으로도 전당대회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이 정치 깡패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지 우리는 헬마스 코너를 통해서 전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 있는 양산의 이제 평산마을 앞에서 그때 시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극우 유튜버들 중에 한 명 황경구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한동훈의 응원단을 이끄는 그렇죠. 최고의 용역 깡패가 된 현장까지 목격하게 됐다. 방치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한동훈의 지지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헬마우스 코너에서 한동훈 지지자들 만났을 때 네. 뭔가 주로 골드미스 같은 이미지가 중위값인 것처럼 굴었어요. 강남보수 느낌. 예. 중앙일보 느낌. 예. 그 구린 팝 음악 틀어주는 방송하는 저 그렇죠. 지지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헬마우스 코너 다 다룬 적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중심인 줄 알았는데 이들도 오프라인에서 세과시할 때는 깡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야생의 세계로 돌아와서 보셔도 됩니다. 집회에 나가서 반대 집회를 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사람들을 만나는 걸 봐요. 우리가 지나가다 봅니다. 모두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모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이제는 국회의원한테도 가리지 않고 계란찜 걸 던지고 발로 차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나 말 안 하면 다들 중국인이냐고 물어보고 혐오를 막 내뿜어요. 저 사람들 지들끼리 있으면 어쩌지? 싸워요. 이건 마치 투견이나 투개를 맞아요. 하나의 케이지에 여러 마리에 담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야생이잖아요. 법치가 다룰 수 없을 만큼의 야생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올 여름까지 제가 하는 말은 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 해산해야 됩니다. 이유가 1000만 가지가 넘는데 헬마우스와도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 당의 주류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광고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3월 후반에 이런 공짜 PDF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망언집이라. 아, 네. 이게 이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여론이 가장 달라진 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도층에게 이 한 줄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다들 점심 먹고 일하다 말고. 저 사람, 저 미친놈들이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싫어하면 이재명 어떤 사람이지? 이제까지는 메이저 언론이 보여준 이재명만 듣고 있다가 하나같이 미친 사람인데 다 이재명이 싫대. 김건희가 주범인데 김건희는 이재명을 죽여야겠대. 계엄을 일으킨 건 남편인데 그럼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아주 긍정적인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그 궁금증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을 붙여줬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 꼭 찾아보십시오. 추천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네. 이 책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되짚어보며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틀렸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올바른 길을 함께 고민하기 희망합니다.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이렇게 써있고 이건 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팬아트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하는 정당은 해산돼야 됩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말이에요. 다른 정당 대선 일련에 같이 해주고 여러모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 늘 하던 주장을 하면서 첫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앞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점심때 짜장면을 먹고 왔는데 점심때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TV를 틀면 네. 무조건 누군가가 피골이 상접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상이 나오는 광고가 무조건 등장합니다. 아, 그랬죠. 네. 보도 채널에 특히 기부 캠페인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붙죠. 그리고 이것은 보통 빈곤과 기아에 대한 포르노인 경우가 많죠. 그럼요. 네.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산불 관련해서 기부 소식을 보면서 예전보다 좀 보편화된 기부 문화에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저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나 기부했다고 말하는 친구들 많이 없었는데 확실히 좀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TV에서 저희가 만나는 기부 관련 광고들은 여전히 불행한 모습, 외롭고 아픈 모습으로 이제 기부 대상자들을 비추는 모습이 좀 많은데요. 네.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기부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보다는 응원해주세요로 아름다운 재단이 바뀌어가는 기부 문화와 함께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저 오늘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네. 그 원래 기부 재단에서 수혜자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아직도 많이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롯데자이언츠 팬은 문영배 재판관이죠. 네, 그렇죠. 문영배 재판관 덕분에 그리고 이 명문인 판결문 요지 덕분에 네. 그 경남 MBC가 만든 역작 다큐 어른 김장아가 지금 다시 네. 지금 역주행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사회 환원으로 잘 알려진. 네. 예. 김장아 선생이 그 촬영 도중에 했던 말이 지금 계속 바이럴이 되고 있죠. 한 졸업생이 와서 네. 훌륭하게 크지 못해 죄송하다. 네. 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의지의 말을 했더니 김장아 선생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돈이 더 있고 권력이 더 있다고 해서 쉽게 막 그 고개를 더 숙이고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어도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일 거잖아요. 네. 자영업자 업계에서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전 자영업자 업계를 한번 갈아타 봤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 시사업계의 장돌뱅이들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당장 잘 나가죠? 그럼 고개 숙여요. 그리고 당장 처음 봤죠? 그럼 깔봅니다. 그런 사람이 셋 중에 둘, 넷 중에 셋은 돼요. 실제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료 시민. 그럼 장점만 볼 줄 알면 되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고개 숙이면 그런 사람은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 무조건 깔볼 거거든요.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불쌍하니까 기부해라는 근본부터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문득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모르시면 어른 김장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검색해서 보시고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를 했습니다. 정치 깡패와 깡패 정치까지 만나보신 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맨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 중에 그 3월 중순에 이제 탄핵이 야당의 부담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탄핵이 어떤 탄핵이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라 29번을 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놓고 밤에 이제 유산소를 해야지 이러고 남천동을 틀었더니 임경빈이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서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생각난 거죠. 우리 쪽 입장에 와보면 레거시 언론이 못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걸 뭐 하겠어, 그러면. 왜냐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여기 앉으면 바로 알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임경빈이 올해 자기 채널에서 떠들었던 것들 중에 저를 하품 짓게 했던 것으로는 전광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구만. 그 현실에서 4년 전에 하고 3년 전에 하고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렇죠. 새로운 것처럼 핏대를 세우고 하는 거 와, 저 프로페셔널. 그렇죠. 성실하기 그지없구나. 그리고 우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목사님이 네. 이렇게 놀랄 때 우리는 2023년 4월로 돌아갑니다. 네. 문서 제목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4월 그 알실 방송.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가 광야에서 외칠 때 네. 전광훈은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한테 돈을 달라. 그가 외치자 그에게 물밀듯이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 돈 좋아해. 옆에서 며느리가 외칩니다. I like money. 야, 우리가 그거를 그땐 며느리인 줄 몰랐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저 돈 좋아해 뭐 I like money 요 얘기할 때 네. 며느리라는 얘기도 우리가 그때 이미 방송에 다 했습니다. 그걸 뒤늦게 MBC가 따라오더라고요. 네. 뒤늦게 그 영상을 틀면서 따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이 전부 한국일보의 전광훈 특집편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3년 4월 28일 그것은 알기 싫다. 자, 퍼스트 모바일 알뜰폰 사업. 헬마우스 코너 혐오스럽다 말만 들었지 이 정도까지 편해.
이미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방송 제목은 내 유심히 애국심이라니입니다. 그랬죠. 저희는 23년에 다 말했다고요. 다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 쫓아오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몇 개 빼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더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일단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퍼스트 모바일 알뜰폰 사업. 기존 알뜰폰들에 비해서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네.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농협 선교 카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농협 선교 카드가 알고 봤더니 농협에서 계속 니네랑 계약 안 할래라고 했는데 버팅겨가지고 실정법상 못 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폰 회사와 농협도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죠. 그만하고 싶은데 안 돼. 네. 그럼 심지어 걔네가 뭘 갖고 오느냐? 계약서를 봐라. 정광훈 측은 법률적 권한을 제시합니다. 아니 우리가 극우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레거시 미디어가 아직 못 들어간 부분, 선교 은행을 만드는 것이 정광훈의 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파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금교 일체를 주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네. 금교일체. 자, 그 뒤에 전광훈의 광장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더욱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국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하나는 조직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매출을 위한 현금 창구입니다. 상업 캐시카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책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광화문 몰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쯤 되면은 사실 이분은 굉장히 우수한 경영자. 네. 그럼요. 저 프론티어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을 안 뻗은 쪽이 어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장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일단 개신교 교회에 좀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아는 게 이제 구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 예배요. 구역 예배가 뭐 초기 교회의 그 어떤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데, 뭐 특정 교회가 있다 그러면 네. 교회가 신도를 관장하는 이제 권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포구의 뭐 도화동에 있는 교회다, 도화교회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도화동 지역 중에서도 몇 통 몇 구역 뭐 이런 데로 쪼갭니다. 구역들을 몇 개 쪼개서 구역장이라는 거를, 신도 중에서 좀 연차가 좀 있는 분들, 뭐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거나 뭐 네.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해당 구역을 관장하고 그 구역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집에서 하는 예배를 또 종종 드리거든요. 그걸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할 때는 신도들끼리 이제 친목을 다지고 네. 생활 속의 어떤 신앙 실천 뭐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걸 오랫동안 해왔던 정광훈 목사가 봤을 때는 기법만 보면 이것만 보면 이것만한 조직 관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단계군요. 완벽한 점조직 관리 체제. 저인망식 손님 관리 기법.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조직 관리. 이게 완벽하게 학습된 상태에서 이거를 나의 비즈니스 조직 관리에 도입하자. 그래서 만든 게 자유마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유마을 애플리케이션을 저도 이제 깔아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덕질인도 가입했었죠. 맞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자유마을 앱을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앱 디자인도 네, 깔끔해요. 이거는 저도 놀란 부분인데, 네. 비즈니스를 나이 든 사람이 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UI UX 시스템이 올드한 건 아니다. 네, 되게 약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돼 있고, 네. 또 네이버 그린 색깔, 네. 한국 어른들에게 특히나 익숙한 포털의 색깔을 그렇죠. 집어넣고 깔끔하게 디자인해 놓은 데에다가 들어가 있는 가치관은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죠, 다단계. 오프라인 보험 설계 사무소에 성적표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몇 명 가입시켰느냐, 몇 명 탈퇴했느냐를 적어놓고 등수를 적어놔서 경마식으로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심지어 그 경마식 중계가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에요? 아니요, 보세요. 네. 자, 마을별 가입 톱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위가 강원 강릉시 그 외 지역. 그러네. 강원도 강릉시 권역이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 강릉시 권역에서
16만 956명이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강릉 인구는 20만. 시를 점령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권성동 득표율의 2-3배가 되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을 촉진하되 거기에 약간의 양념을 한다고 뭐가 문제냐? 약간의 양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강릉에서 16만이 늘었어. 그렇지. 아니 어차피 뭐 이거 가지고 누가 딴지 걸 거야. 이게 뭔데요,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건데 뭐 어때? 우리끼리 보는 건데 뭐. 우리끼리 보는 건데 네.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누구한테 사기를 치기를 해. 뭐 어쨌든 그렇게 서로 독려하기 위해서. 비공표인데 뭐. 네. 강원도 인구의 10분의 1의 수준의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증가폭. 그렇다면 이건 증가폭. 이 자유마을에 가입하려고 강릉으로 전입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거는 이제 경기 동부식인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하고 이거를 이제 순위를 노출시켜서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이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다가 뭘 붙인 거냐면 옆에 이제 마을별 가입자 수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쭉 볼 수 있는데 마을별 네. 구분해 보면 A 2종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같은 경우는 A 2종소 대구시 서구 평리 3동 같은 경우는 C 정권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돼 있어가지고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와 있느냐? 이게 이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관리자. 그렇죠. 이게 아예 그냥 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식으로 하면 이제 구역장들인 거죠. 이 권역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들. 네. 그래서 성적을 총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랑 연동되냐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 생중계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집회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시면 댓글들이 그 실시간 채팅이 쫙 달릴 때, 네. 상동에 뭐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초반에 쏟아집니다. 아예 이런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책이 있고, 네. 이 관리 총책을 중심으로 전광훈의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는 것도 서로 간에 이제 권유해가지고 계속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인원을 확인하면서 전력을 관리하는 건 군의 방식, 군대의 그렇죠. 방식인데 이거 지금 그래서 마을별 가입자 수를 앱에서 보고 있으면 저희가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그 표를 보고 있는데 자유마을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가입자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다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별 대표들도 그걸 따라서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대구 서구 평리 3동 인구의 90% 이상이 네. 자유마을이란 말이야. 전광훈 지지자야. 아니 근데 심지어 이거 세부 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구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구수랑 그중에 자유마을 가입자 수가 누군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대구 서구 평리 3동은 인구수가 9,690명인데 네. 가입자 수가 9,182명입니다. 호평동에 5만 7천 명이 사는데 가입자 수가 전광훈 지지자가 6천 명이래요. 호평동에 누가 살죠? 성갑이요.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중 하나가 아니라면 정직하게 답해주겠죠. 아니, 그렇죠. 근데 여긴 사업을 네. 잘 못했나 봐요. 근데 인구수가 5만 7천 명이라고 정직하게 적었어요. 젊은 인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와, 만사 가라인 게 아주 독특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집회의 동원 인원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소위 이제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버스를 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태워서 주말마다 집회 동원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이 이제 대표자들을 통해서 구역 관리를 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뭐 다른 이제 카드나 뭐 보험이나 뭐 혹은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영업 모델, 구역별 영업 시스템을 갖춘 거의 이 비즈니스의 끝판왕.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전광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마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지는 네. 전광훈의 사업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한 방울의 경제적 이익까지 다 전광훈한테 바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은행이랑 거래를 하면서 은행 수수료나 이자도 전광훈의 몫이 되고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도 전광훈의 몫이 되고 전화기를 쓰면 전화 비용도 전광훈의 몫이 되고
모든 생활이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사서 쓸 때에도 정광훈 내 걸 써야 되고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걸 하는 사입이라고 보통 기성 종교가 부르는 종교들이 몇이 있습니다. 맞아요. 덜어 있거든요. 종교와 다단계가 결합된 경우들이죠. 네, 정광훈에겐 선배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종교 장사에서 끝나거든요. 그렇죠. 공동체도 어마어마하게 이룹니다. 네. 그 사례가 있다는 걸 대한민국의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정치를 통해서 신도를 끌어들이는 사업은 새롭죠. 아, 정말 대단한 게 종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관리에 교회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교회가 뭐 어떤 신앙의 공동체 차원을 이미 넘어서서 비즈니스의 차원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탐독한 다음에 세계로 교회나 여의도의 큰 교회가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 정치에 참여하는 거 빼고는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고 더 크게 잘하는 건데 저런 꿈나무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짓밟아야겠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을 것 그 같습니다. 갈등의 시작이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자유마을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갖춰지면 그 조직에 물건을 파는 것이 비즈니스의 이제 정점이죠. 네. 그 정점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쇼핑몰 네. 광화문몰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제일마트. 아, 대단합니다. 이 광화문몰을 통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현대카드를 쓰면은 쇼핑한 다음에 우울해지고 포인트가 쌓이는데 여기는 쇼핑하면 즐겁고 애국심이 쌓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이렇습니다. 쇼핑하는 즐거움, 쌓이는 애국심. 쇼핑도 애국이 되는 광화문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오타를 내서 쇼핑도 애국이 되는 광화몰 문입니다. 아, 뭐야. 처음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오타를 내놨어. 사실 몰몬인가 하고 다시 왔네요. 광화몰문. 뭔가 맞는 말 같아. 아,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세상에. 보시면 그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봐도 네. 이게 제가 이제 중간에 캡처한 거라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홈쇼핑의 캐스터들처럼 실제로 물건을 파는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쇼핑 호스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이제 당당한 여주즙 해가지고 이제 여주즙을 팔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광화문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는 종합 쇼핑몰입니다. 전자제품부터 건강식품까지 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제품들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미디어 그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광고 비즈니스하고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보통은 연결되기 마련인데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광고를 붙여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 차원을 넘어서서 그 자신이 유통을 아예 그냥 전담하는 총체적으로 매출을 뽑아내는 몰 사업으로까지 갔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광화문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애국심됩니다에서부터 시작한 게 쇼핑하는 즐거움 쌓이는 애국심으로까지 이제 커졌다. 그러네요. 비즈니스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를 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두리가 됩니다. 정광훈의 자본주의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목사나 뭐 교회나 이런 거를 떼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혹은 뭐 예배 주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을 모아와라입니다. 그래서 3천만이 모이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건 이제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 할 수 있는 얘기. 사이즈 더즈 매러거든요. 네.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많이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집회 현장에 가면 정광훈의 그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서명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는 겁니다. 가입시키고. 그렇죠. 가입시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모델 자체가 이미 뭐 종교나 정치 집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가 있다. 아예 다른 차원의 무언가다. 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2021년, 22년에 정광훈 이야기할 때도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광훈이 그때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의 역할은 사법개혁 반대 때부터 시작되죠. 예,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야기를 할 때도 큰 위협을 왜 안 느꼈냐면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건
정권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이들은 져야 되고 표로서 충분한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충분한 숫자의 사람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돈이니까.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 권력을 주면 정치를 못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만 할 텐데 그건 실제 정치가 아니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게 지금의 2기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지. 결국 영원히 합리적인 대한민국 시민들은 3%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손님이 늘잖아요. 예. 손님이 늘죠. 게다가 막다른 골로 밀렸으니까 국민의힘 여당이 결국 이들 손이라도 잡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결과는 이들의 손님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정광훈은 돈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자유통일당은 한석을 얻겠죠. 김영현 변호사 그 아저씨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출신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한 자리 얻을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돈을 더 벌고 언젠가는 실수로 도널드 트럼프처럼 당선될지 압니까? 그게 진짜 무섭네요. 의석을 얻는 건 오히려 플러스 알파고 그냥. 그때는 당선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장사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명세라는 게 권력의 정치인의 유명세나 장사꾼의 유명세나 결국 유명세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죠. 벌거벗겨 놓으면. 네. 그게 커지면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죠 뭐. 따라오는 게 권력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공공연하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경쟁자가 드디어 이제 2025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초반에 남천동에서 저희가 이제 지적했던 것도 소위 여의도파라고 불리는 정광훈의 광화문파와 대치되는 새로운 보수 기독교 세력.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연보 목사가 이끄는 이 여의도파의 등장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봤을 때 경쟁자를 쳐내기 위해서 정광훈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 혹은 이 싸움의 진짜 정체가 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최근에는 주류 매체에서도 이제 시사인 같은 데서 주목을 해가지고 네. 많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것이랑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갈등의 광화문파와 여의도파의 갈등의 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월 달부터였는데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 달. 올해 1월 달에 이제 여의도파하고 광화문파하고 직접적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싸우는 게 자주 목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회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제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부터는 저희도 주목을 하고 뭐 CBS라든지 이런 이제 종교 쪽 취재하는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라고 했었던 건데 처음에 종교에 아무 관심 없던 정치부 기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체포 될랑말랑할 때 이 태극기 어르신들을 만난 다음에 저 어르신들이 왜 싸우지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왜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집회가 또 열리지?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네. 근데 점점 여의도 쪽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주류 언론에서 다뤄주는 어떤 개수나 부피가 여의도 쪽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데 어디서 막히느냐면 이게 종교적 배경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부분에서 막혀요. 거기서부터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는 정치로 풀지 못하는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세계로교회 같은 교회가 저 정도 규모의 집회를 매일 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주 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 정도의 군중 동원이나 저 정도의 행사 운용 능력이 안 나올 건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맥락을 짚어봤더니 뒤에 그보다 조금 더 큰 보수 개신교 세력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금란교회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들의 그림자가 보인다. 라는 게 종교 쪽 취재한 기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뒤를 짚어 들어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2024년 10월 27일이에요. 이때가 토요일인데 한국교회연합예배라는 게 열립니다. 그때 제가 그때 합정 쪽을 지나가면서 엄청 큰 교회 건물에 그 포스터 붙여 있었던 거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연합예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집회하고 어떤 게 다른가를 잘 생각해 보시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 아니고요. 예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전광훈보다 정통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아젠다로만 말하면 극우 폭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광훈 집회의 기원과도 같은
지점에 가닿는 게 연합예배 형태거든요. 네. 연합예배 형태로 보수 개신교회들이 집회를 이끌었던 시초를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시청 앞에 태극기 집회입니다. 아주 초기. 그것도 이제 2000년대까지 올라가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가면 시청 앞에 대규모 연합 예배들이 자주 열렸는데 그때 등장한 게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네. 아, 그 조합이 그때부터 있었군요. 그때 출발한 거고 오히려 네. 이쪽이 정통이에요. 원래 우리가 원조야. 근데 한동안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광훈한테 완전히 태극기 집회의 주도권을 뺏긴 거죠, 이제. 보수 개신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2008년 9년 무렵에 시청 앞에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모일 때만 하더라도 주요 어젠다의 핵심에는 물론 사학법 개정 같은 뭐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자기네에 대한 이권 개입 시도를 막으려는 게 굉장히 주요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젠다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성애 네, 차별금지법 반대라든지 아주 초기 맹아 시절부터 그거의 핵심 어젠다였거든요. 뭐 아니면 이제 그 교회를 향한 그 세금 부과 움직임에 대한 반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했었던 건데 그게 오랫동안 정광훈한테 완전히 정치 집회로 주도권을 뺏겼다가 2024년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개신교 보수 정통파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고리가 됐던 게 차별금지법 반대고요. 네. 그래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뭐 개신교는 교파가 워낙 많은데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장 통합, 뭐 예장 합동, 예장 백석, 뭐 고신 뭐 이런 주요 교단들이 다 들어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초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연합 예배를 주도했던 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불만이 있어도 표출을 못했었던 개신교 보수 계통이 네. 본격적으로 전광훈한테 반기를 들고 주도권을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일종의 독립선언. 뭐 2024년 10월 27일. 그렇습니다. 2024년 가을에만 해도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를 한다고 모여서 행사를 하나 봐. 네. 신도들 기분 좋으라고 하나 보네. 물론 장사의 일환이겠네는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싸움이 내부에 있었는지는 잘 몰랐죠. 그 당시에 월간조선이 이때의 한가운데에 섰었던 손현보 목사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2.7 연합 예배의 저력을 바탕으로 재단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손현보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미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양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혈액 수급 사업을 난 아까 그냥 비유로 말한 거였는데 피를 빨아먹는다고? 정말 빨아먹. 1년에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혈액이 300만 팩입니다. 매년 네. 50만 팩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현장 100만 온라인 100만 목표를 초과 달성한 12.7 연합예배의 저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강한 상대가 나타났기 때문. 그렇습니다. 이었던 거였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손현보 목사를 앞에 내세운 것도 뭐 넓게 보면 그거를 아주 의도했다기보다는 전광훈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전광훈은 너무 비즈니스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광훈은 주류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극우적이고 그 발언들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개신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체질을 악화시킨다. 라는 판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 개신교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너무 나가네. 이러면 우리가 아예 한국 사회의 주류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 우리 온건 보수 개신교가 그렇죠. 얘네들을 잡아줘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비장했던 거구나. 그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당시 걸 보고 있는데 설명이 한국 교회 연합 가능성 보여줘. 목회자들 놀라움 감추지 못해. 비기독교인들까지 감동 느껴? 뭐 이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헌혈 사업 같은 걸 한다. 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교회의 그 인원 동원력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걸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영보 목사 같은 경우는 정광훈하고는 가장 대치되는 지점이 이를테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태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합리적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극으로 찍히니까. 지금 부정선거도 약간 손대려고 먼저 그렇습니다. 행동한 게 이쪽이죠. 그 선까지는 안 넘으려고 노력하는 쪽이 보수 개신교 세력들의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준석 유승민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주류 범주 안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이제 이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신 출신의 고신파 쪽에 이제 그 고신 교단에 소년보를 내세운 이유도 고신이 이제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현장 집회 예배를 정부가 이제 초기에 못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부터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20번을 고발을 당했다나 그렇군요. 팬데믹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회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유가 있는 저항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적어도 온건한 보수 네. 개신교가 봤을 때는 개신교 내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명이 더 죽어도 그렇죠. 우리 헌금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몇 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오니까.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는 합리적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내세워서 일종의 이제 얼굴마담처럼. 조중동이 대선 주자 찍어주듯이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에. 그래서 세계로 교회의 그 중심이 됐었던 여의도 집회가 초기에 상당히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개신교 쪽에 많은 그 교단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했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다 같이 나간 거군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입장에서는 이게 주류가 되면 나는 퇴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고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면 점점 나는 더 고립될 거고 주류에서 멀어질 거고 내 비즈니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12.7 연합예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가 전광훈의 목표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광훈답게 그냥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뭐라고요? 12.7 예배에 나도 참여하겠다. 나한테도 지분을 달라.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 쪽에서 뭐 이를테면 한국교회 연합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룸을 주기로 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페이크였죠. 그렇죠. 그래서 무대를 뭐 장치하고 이러는 거 바로 옆에다가 전광훈이 별도의 무대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스피커를 더 대형을 겁니다. 카운터 네? 집회. 카운터 집회를 자기 교회 사람들 다른 교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경쟁자를 죽이는데 카운터 집회 노하우를 동원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 이쪽 연합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예요. 소리 너무 커요. 민주노총이 당했던 그거를 세상에. 한국 교회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론전에서 전광훈이 밀리기 시작하죠.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너 없이 할 수 있냐. 왜냐하면 나머지 교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대연합의 장인데. 예, 자긴 그냥 한 팀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임경빈네 집 앞에 배인규 곱하기 100의 사운드를 내니까 혼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신경전을 좀 벌이다가 여론전에서 밀리게 된 상황이 되니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그 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속은 건 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죠. 사실은 내가 그 좀 열받고 화난 게 뭐냐면 그 광화문의 연단에 올라선 목사들 중에 절반은요 좌파예요. 절반은 좌파라니까요. 내가 이름은 누구 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순서, 진행하는 사람 명단 달라고 내가 계속 내가 전화로 해도 이건 비밀이라 그래. 그러면 소년보 목사님이 나를 속여 먹은 거 아니야. 자, 소년보 목사가 나를 속여 먹은 거고 그 광화문 연단에 올라선 목사들이 절반이 좌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이 중에 진실은 소년보에게 속았다가 있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큰 스피커 가져온다. 이 극우는 아는 것만 계속해요. 그렇죠. 지금 3월 말에 김성원 경호처장 대리가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법원이 서부지법이라는 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구속이 됐으면 다들 중국인이냐 좌파냐 또 때려잡는다 이랬을 텐데 구속이 안 되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온오프 버튼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 늘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좌파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좌파가 된 소년보 목사가 그날 오후에 전광훈 목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알실 최초로 이 단어가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모자이크 계십니까? 없이. 저는 이게 그 팟캐스트에서는 읽지 않을 텐데 네. 이 단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그 중간에 새가 아니고 쎄예요. 사실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이 네. 파일명을 소년보 언더바 땡땡땡 그렇습니다. 새끼. 새끼 너는 오늘로 끝이다. 안 쓸 수 없었어. 두고 보면 알겠지. 너에게 두 번 속겠나? 하하.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짤이 약간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휴대폰 화면 거의 전체거든요. 대체 글씨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 거죠? 어른들 핸드폰은? 이건 진짜 안타깝지만 노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몇 글자 안 들어가 문자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에 땡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하게 밑에 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네.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가 있고 다음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또 대화를 나눈.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또 개땡기 이러면서 그렇죠.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공개가 안 됐죠. 양쪽 다 서로 이걸 공개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누가 공개하나? 이때는 공개를 안 했다가 올해 1월에 본격적으로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싸움이 일어나면서 광화문파의 행동대장, 광화문파 정광훈 목사의 오른팔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가 신혜식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방송에서 이거를 공개하면서 소년보 나쁜 놈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욕하고 이런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자 종교 극우가 정치 깡패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10월 28일 월요일이라고 조그맣게 나온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잘라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욕을 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개가 되면 자기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10월 27일 연합예배 얘기가 섞이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 극우들은 이런 걸 공개하면서도 지들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1월 달에 소년보 목사가 정광훈 목사한테 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여론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까지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10월 28일 월요일을 지워서 올리고 그렇죠.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거 작은 거다 이거. 이유가 있다. 아. 이러면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상을 보면 네. 전광훈 쪽에 이제 신혜식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이제 1월 초만 하더라도 배인규가 또 이제 전통적인 구 아스팔트계로 분류가 돼가지고 구 아스팔트계. 네, 광화문 쪽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이제 소년보 여의도파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C라는 여기도 잘 나갑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알고리즘을 통해서 밀어내기의 흔적이 좀 있는.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때는 세력이 좀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라운드 C라는 그 유튜버를 운영하는 분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저도 봤는데 저도 그 채널을 한번 돌아봤더니 네. 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극우에 거의 없다예요. 맞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와 시사도 아우르면서 그렇죠. 극우 주류와 쉽게 어울렸어요. 그렇죠. 네. 그 모든 면에서 재능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그라운드 C라는 인물이 아주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소년보 목사의 아들 손영광 씨하고 깊은 교류를 맺어온 사실상의 이제 친구 네. 이런 관계다 보니까 손영광이라는 사람은 제도권에서 요즘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러니까 많은 게 사실상 참여되고 있죠. 네.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신 아스팔트계의 대표 스피커 지금은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루키죠. 네. 예. 이분이 그리고 여의도파 대표. 임경빈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원웨이 포 프레지던트. 네, 원픽이세요? 진짜 잘못되면 다 임경빈 탓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분이 진짜 대선 후보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임경빈은 도륙이 나겠지만 그 어떤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의해서 혼날 수도 있고. 네. 네. 저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전한길이 이제 프론트맨이 되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구 아스팔트와 신 아스팔트의 대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결 양상은 이제 단순하게 유튜브계의 그 지분 뺏어먹기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보수 우파 쪽의 주도권 싸움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숨죽이고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으로 상징되는 보수 기독교계, 보수 개신교계의 나머지 주류들이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찾아오자라고 전광훈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맞습니다. 그런 양상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광장에 결합하기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세계로파 혹은 여의도파는 주류 세력들이라 내가 저 집회에 나가서 연단에 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나나 비슷한 맥락이니까 네.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이건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세계로 교회는 온건 그렇지. 국민의힘은 온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패턴이 똑같아요. 아무리 온건이어도 가져가는 파이는 정광훈이랑 똑같으니까 극우적인 말을 처음에 하면서 좌판을 깔아요.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 많은 곳에 양로원 같은 데서 약 파는 분들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듣기 좋아하는 말을 영혼 없이 떠들어요. 그 다음에 약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이고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다. 개몽령입니다. 막 떠들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그 다음에 천천히 바꾸죠. 아유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온건한 보수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마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마음과 권영동 권성동 자꾸 붙여 말하네. 네. 권영세 권성동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전광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광훈 지지자들이 그 셋을 보고 다 좌파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그림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고요. 저희가 사실 3시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본 것들이 지난 헬마우스 코너의 5년을 돌아본 거기도 하지만 한국 극우 유튜버가 어떻게 한국 우익의 주류가 됐는가, 네.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돌아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조직화가 잘 돼 있고 훨씬 좀 저변이 넓어져 있다. 기존에는 그냥 윤서인 놀리고 성재준 까불지 말라고 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팟캐스트 일각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우리끼리만으로는 맞서기 좀 버거운 사이즈나 양상으로 좀 이제 번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헬마우스가 처음 이제 우리 그 아실에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저 사람 멀쩡하게 JTBC에서 팩트체크 잘하다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냐. 방송은 잘 읊으시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으시니 뉴스 브리핑이나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컸습니다. 네. 네. 근데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본업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만큼 커졌거든요. 돈도 사람도. 헬마우스 코너 덕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사실 제가 꼭 짚고 싶었던 거는 이번 주의 결론. 결국 이 모든 것을 엮는 것 2017년이라는 시점에 우리도 그리고 한국의 기성 매체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장에서 극우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나 최근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떠드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의 중심에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네. 그때 중국은 우리가 공유하는 그 중화인민공화국하고도 좀 다른 존재죠. 네. 가공이 많이 들어가서 이미 그 사람들 안에서 세계관에 흡수돼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이라는 코드입니다. 꿈속의 나라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이제 코드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존재인데 그 중국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주류화되는 저 사람들 세계관에서 주류화되는 시발점이 저는 2017년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2017년이 어떤 해냐면 한국 보수가 완벽하게 진보 정당의 패배해서 정권을 내주고 네. 사실상 괴멸되는 수순으로 가던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정당 자체는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극우화가 돼서 25%를 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맞이한 적폐청산 국면. 그러니까 대위기죠. 네. 대핀치. 그때 하나의 계기점을 만들어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른바 이제 혼밥 논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혼밥을 먹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의 홀대를 받고 왔다. 중국 홀대론.
그리고 시진핑한테 사실상 모욕을 당했다. 찍소리도 못했다. 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반중 정서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긴 하지만 그걸 정치권 전반으로 끌어올리는 계기점이 됐던 게 이 사태였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얘기가 소위 문재인의 중국몽 논란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대중 외교가 다시 활발해졌고 네. 대북방 외교, 러시아와 중국을 활발하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또 하나를 냈죠.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가장 먼저 가서 만났던 것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규직화를 최대한 하자. 네. 노조를 최대한 만들자.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연맹원을 모으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깃발을 올린다는 게 정치적으로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사회가 이제 이만큼 움직여도 되겠구나. 그래서 온건한 보수의 입장에서 첫 번째 접근이 시작된 게 공정 논란이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 간 사람들이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정규직이 돼도 돼? 아싸 인국공 5천만 원 오보 논란. 뉴스원 기자가 그걸로 상까지 받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도 이게 온건 보수의 접근법이었고 극우의 접근법은 혐오할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팔아봤어요. 2010년대에 2만 100만 명이 지금 전라도로 들어온다니까. 할랄푸드 개방과 함께 들어온다니까.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됐죠. 네. 네. 무슬림 혐오를 팔았는데 망했습니다. 2015년에 여성 혐오도 열심히 팔아봤는데 충분히 장사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발굴한 금맥이 가짜 중국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인터넷 밈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공통 코드를 발견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페미니즘에 대한 공세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반대편의 결집을 부르는 바람에 그랬죠. 잘못된 전략이 됐고 그리고 언니들이 교회에 안 와요. 그리고 네. 이제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이게 서구의 극우화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했었고 맞습니다. 잘 만들어진 그 혐오 장사였는데 한국 실정에 좀 맞지 않았어요. 체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코드를 거기에 넣었더니 너무 잘 작동을 하더라. 네. 거의 완벽하게 작동되는 코드를 2017년에 발견을 한 거죠. 특히 이 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음모론 내지는 중국의 위협론은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를 탄생시키면서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가 입증이 된 그리고 또 실체가 있는 중국이라는 세계의 넘버 2 국가를 바로 옆에 붙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몸에 체감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를 금방 체감할 수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혼밥론 홀대론에서부터 시작한 게 중국 몽으로 퍼지고 그 뒤에 이른바 부정선거와 결합하는 차이나 게이트까지 가거든요. 2020년에 차이나 게이트.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른바 중국인 입국 금지론. 이게 또 한 번 네.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국면마다 저처럼 계속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늘상 보는 게 베스트 글에 뭐가 올라가느냐예요. 그렇죠. 실배. 그거는 뭐 DC 인사이드의 실배든 혹은 뭐 fem코의 뭐 개념글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늘 관찰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게 자연적 발생한 실배가 있고 이거는 만들어낸 것 같은 실배가 있습니다. 알파팀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중국몽을 퍼뜨리는 단계에서 굉장히 길이가 긴 짤막이 많이 들어가고 기사 인용이 많이 된 우리같이 이제 거의 준프로급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월급 받고 만든 건데? 완성도가 높은 너무 수상하게. 지나치게 완성도가 높은 네. 지나치게 밀도가 높아서 순간적으로 그냥 베스트 한번 가보자고 만들기에는 공정이 오래 걸릴 것 같은 품이 많이 들어간 게시물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야 이건 누가 만든 거다 생각했던 것들이 몇 번 실배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코드가 인터넷 밈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자동 버튼 같은 거기 때문에 누르면 작동하는 거거든요. 밈화가 된 이후에는 이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된 중국 코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중국 코드 이런 것들을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든 헤드라인 같은 것만 몇 개 뽑아서 만들면 실배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작동시킬 때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세력화의 중간 과정은 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나 뭐 다른 뭐 김민하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모팀 출신이거나 거기서 쫓겨난 뒤에 어딘가로 가 있었던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수입된 코드를 현지화시키는데 잘 성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공짜로는 못한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그 뒤에 여기까지 온 거죠. 2020년에 부정선거론과의 결합, 코로나 팬데믹 음모론과의 결합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국의 주류 인터넷 밈이 됐고요. 사실 최근에 인터넷 밈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코드만큼 잘 작동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든지 중국을 걸어서 혐오 정서를 후추로 살짝만 뿌리면 무조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네, 여초든 남초든 거의 예외 없이 네. 그게 이제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가리지 않고 댓글에 중국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가 심지어 거기에 반발을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반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24년, 2025년에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한국 주류 우파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완료가 됐다. 이건 이미 완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직수입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도 중국 위협론이 부상해서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내는 때 작동됐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브레이브하트 같은 소위 대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주류 매체와 대비되는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조중동 한경호와 대비되는 별도 매체 스카이데일리, FN투데이, 더 퍼블릭 뭐 이런 애들. 근데 심지어 얘네들이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있죠. 그렇죠. 브레이트바트가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에 입성시켰듯이 스카이데일리의 누군가가 조만간 보수 정당의 직책을 꿰찰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한테는 트루스 소셜하고 이제 X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플랫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트위터가 아니죠. 네. 일론 머스크의 X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SNS, 그러니까 뉴스를 퍼뜨리는 주요 창구인 SNS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면 한국에서는 그걸 DC와 역시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X가 담당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국 포털은 뉴스 확산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웬만큼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털에 가서 직접 검색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고 자기가 즐겨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들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기존 매체 같으면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입성하느냐 마느냐가 매체의 성패를 좌우하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는 거기 안 들어가도 더 퍼블릭이나 뭐 FN투데이나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더라도 DC에 누군가가 퍼다 날라주면 그 기사는 장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재생산과 확산의 역할. 이를테면 뭐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따다가 옮겨주면 그 기사는 장사가 됩니다. 더 이상 기성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포털도 필요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필요 없는 뭔가 그런 체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극우 중국 위협론과 결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수입했던 그 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터 스틸도 이제 수입하고 그죠. 트럼프의 마가도 수입해서 똑같은 모자를 극우 집회에서 이제 쓰고 다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의 보수 제1정당은 이미 극우화가 돼서 혹은 내심에 갖고 있던 극우 사상을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세상.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본인들은 본인들이 온건 보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뽑아왔던 게 얼마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경주에 가가지고 당원대회를 하는데 기초의원 연수대회를 하는데 행사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은 좀 쓸쓸하다. 영남에 와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그냥 나라 하나를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국 선거 때 이 말을 했으면 가장 비근한 예는 이것도 같은 소속 정당에서 나왔던 예전 저 지선 때 나와서 판을 다 망쳤던 이땡 망땡 발언 같은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도 거의 화제가 안 됐습니다. 그냥 TKPK를 빼고 모든 후보들을 다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서울 용산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말을 한다? 아니 거꾸로 뒤집어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호남만 따로 떼가지고 나라 하나 만들까요?
이런 얘기를 심지어 네. 민주당의 당 대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죠. 호남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낙연 지지율이 생겨날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물어뜯을 테니까. 매장하죠. 네. 그리고 영남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의 주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 언사거든요. 이 말을 하고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폭력성을 오히려 방증합니다. 그 사실 이제 헬마우스 코너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윤석열과 조중동의 문제를 거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조 엘리트와 재정 엘리트의 결합으로 완성된 게 이번 정권이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결합이 2년 반 만에 쿠데타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할 때 그러면 반성에 기반해가지고 새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반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극으로.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몸에 착붙이라서 자기들도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아주 훌륭한 첫 데이트죠. 만난 지 오래된 듯한 느낌이었다. 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극우 세력의 기본 베이스가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건데 2017년에 홍준표가 받았던 25%의 득표율 그때 뭐 유승민도 있고 다른 대안 세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25%를 받았던 안철수, 유승민한테 가지하는 그 25%가 극우의 기초 베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보더라도 한 25%는 여전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들이고 4분의 1. 그 사람들은 중국 음모론을 믿고요.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을 믿고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럼 그중에는 고위공무원단도 있고요. 그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그중에는 일선 현장에서 복무하는 사령관급의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소요죄 걸려서 집에 못 가는데 아직 애랑 아내는 모른다고 얘기한 치과의사 선생님. 예,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회 주류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정권이 바뀐 5년 동안 태업을 하거나 사실상 시스템을 교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네. 내란 소개를 그냥 풀어주거나 혹은 영장을 기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려고 들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야, 기득권을 잃느니 내가 가진 나의 기득권을 잃느니 공화정이 무너지는 게 나라는 생각을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한 겁니다. 25%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펼쳐질 5년 동안의 시스템 해킹 시도 시스템 전복 시도가 상당히 집요하고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레드 얼러트를 지기현 판사만 우리한테 올려준 건 아니에요. 신호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렇죠. 3시간 동안 계속 떠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막막하거든요. 워낙 상대 숫자가 많고 그 신앙의 깊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도 그만큼 단단하게 연대를 해서 맞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의 어떤 프론트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미디어 노동 종사자들일 거고 특히 주류 매체들이 예전처럼 말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전광훈에만 주목할 게 아니고 더 넓은 범주에서 시스템 해커들이 이제 그 활약하게 될 텐데 그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헛소리 한다고 조리돌림하고 끝낼 일은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네요. 그럼요. 네. 네. 재밌는 거 관찰한다고 이제 카메라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뭐 그런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전 일대에 비해서 한 가지 더 배우게 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미디어 일을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본의 아니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뉴스를 계속 보니까. 이 뉴스가 어젯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오늘 하루 나라를 뒤덮고 일면을 장식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걸로 알았어요. 20대 때는. 연결고리를 알기에는 저는 너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충분히 오랜 세월 뉴스를 본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걸 10년 넘게 하고 20년, 30년 정치면을 보면서 늙다 보니까 예전에 뿌려진 어떤 씨앗을 눈여겨봐야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19년, 20년에 헬마우스 처음 나오고 이럴 때 많이 했던 얘기였거든요. 네. 공정 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젊었을 때 좀 자기보다 못 봤던 사람이
안전한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보람차게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보수 언론이 불을 지피는구나.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정규직이 되면 안 돼. 그건 자본주의에 좋지 않아. 어릴 때 시험을 못 본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건 올바르지 않아. 라는 미움을 퍼뜨리는구나. 문재인 정부 내내 했어요. 지금 결실을 맺은 게 윤석열의 당선이었어요. 온건 보수의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투트랙으로 혐중을 퍼뜨렸어요. 대표적인 게 파우차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번역에서 얼마나 큰 오류인지 손희상 선생이 그 아실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렇죠.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부르는 건데 피자에 대한 올바른 번역어가 없을 때 옛날 사람들이 피자를 전이라고 불렀다면 그건 이탈리아에 대한 혐오냐 라고 되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탈리아를 정벌하려는 것이냐. 예를 들어 한국을 혐오하려고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전 퍼뜨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면. 네. 환단곡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서 보면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중국 대륙을 정복했다더라. 이걸 믿는 한국 사람이 되게 많다. 이거 아주 미친 나라 아니냐. 그러면 아주 잘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그러네요. 그게 대한민국을 10년대 말에 뒤흔들었던 동북공정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 네. 전략대로 저희가. 외국에 대해서 신뢰입니다. 외국 찌질이들을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이걸 문재인 정권 내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먹혔어요. 우리 방송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이걸 싫어할 수도 있고 저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한국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보수와 극우 개신교가 심어놓은 혐오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당장 개신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라고 물어보면 싫어한다고 물어볼 시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중국 혐오를 하느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차별을 인정하느냐, 인권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냈을 때 나오는 답은 대부분 보수 개신교와 극우 개신교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 작업이 주로 성공해 왔어요. 왜 한국이 일반적으로 좀 더 보수 표심에 가깝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은 해석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악마화 시켜놓은 작업이 이제 해체되는 이유는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분석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극적인 순간에는 아이고 저 악당들이 다들 이재명을 싫어하네 이러면 사람들이 해석하기 쉬워지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섞여든 혐오는 생각보다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우물에 독을 풀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제가 계엄 이후로 되게 특히 여론조사 막 국민이 아직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뒤로부터 주변에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네. 그 말씀하신 혐오가 심어지는 생각보다 단순한 맞아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겨레였나 경향이었나 이제 정희진 선생이 썼던 칼럼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문제, 굉장히 5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란 생각이다. 허탈 그 자체죠. 네, 정말 허탈한 생각이 들고요. 네. 신앙은 못 바꿉니다. 신앙은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해왔지만 그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연대가 단단해지는 수밖에는 없다. 법정투쟁 5년 10년 한 엄마를 두고 이제 그만 폭력 남편하고 화해하라는 걸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물론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류가 못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다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아주 절실하게 하게 됐는데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서 진다면 더 이상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면서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지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보여줬고 다음에 지면 어떻게 되는지 유럽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면 안 돼. 그러려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즐거워하면서 오래 싸우면서 이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작업. 이것들이 가장 베이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쩌면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식의 이 싸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보조하는데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대를 더 열심히 다지는데 서로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절망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화정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학살을 택했음이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범죄자들과 그들을 위시한 정체 세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텐데 그중에 화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줄타내기 야당의 부담이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레거시 언론이고 대중미디어라면 다행히도 헬마도 저도 먹고 살 방법이 아직 차고 넘쳐납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바뀔 때쯤 한 번쯤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마를 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나 여전히 재미없어해. 근데 아카이브는 기록해 놔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아마 헬마는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네. 헬마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